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이런 명나라의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명나라의 요동지역, 공격하자 이 요동지역을 정벌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력이 하나. 여기에 대표적인 주자들은 최영 장군이라든가 당시의 왕이었던 우왕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반대한 세력이 있죠. 안 된다. 반대. 명나라를 지금 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주장한 거 최영의 부하 장군이었던 이성계. 자, 명나라를 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듭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큰 나라를 치면 안 되고 지금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하면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다 플러스로 된 세력 신진사대부. 명에 친하게 지내자고 주장했던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은 반대. 그런데 그때 설명했듯이 이 요동정벌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했던 이성계가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던 사건.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수도인 개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위화도 회군 지금 아직 고려 말기예요. 이 다음에 조선 바로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 이성계의 세력들은 일단 권력을 장악하죠. 누구와 함께? 신진사대부. 같이 반대했던 세력들과 함께. 자, 그래서 일단 돌아오자마자 다 정리를 싹 다 한번 합니다. 최영 장군도 죽이고, 아까 여기 이 사람들 최영 장군 죽이고 우왕 죽이고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이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 많은데 다 기억할 필요 없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과전법 한 개. 이때 했던 개혁 내용 과전법, 토지개혁법이에요. 자, 이 과전법이 뭐라고 했냐면 전국적 토지 아니고 자, 한반도가 있으면 경기 지역 다른 데 말고 수도 주위의 경기 일대의 토지에 대해서 수조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한 제도가 바로 과전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했던 개혁 내용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 왜냐면 이 신친사대부들이 땅을 갖고 싶거든요. 나는 이제 권력도 있으니까 땅이 갖고 싶어. 그런데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이 검문세족들, 농장 없애고 과전법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까지 말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자,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고려 말기로 오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슬슬 두 갈래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급진파 사대부, 그리고 하나는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죠. 자, 이 사람들 가장 큰 주장의 차이, 딱 하나의 주장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다양한 주장에서 차이가 나지만 제일 큰 거는 하나. 바로 이 고려 왕조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온건파 사대부, 이름부터 온건에 고려를 없애지 않아요. 뭐라고 주장하냐? 고려 왕조 유지하자. 야, 어떻게 신하가 왕을 배신하냐? 신하가 어떻게 나라를 배신이냐?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야, 대신에 고려 문제 많은 거 아니까 하나하나 고쳐나가자. 점진적으로 개혁해서 고쳐나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온건파 사대부. 반대로 급진파 사대부는 어때요? 새로운 왕조 개창하자. 이 사람들 급진파 사대부예요. 급해. 과격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 개창하자. 하나하나 고쳐서 언제 다 고쳐. 그냥 새로 뒤엎자. 전면적으로 혁명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급진파 사대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듯이 결국에 이 급진파 사대부와 이성계가 힘을 합쳐서 후에 조선을 건국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번씩 살펴보면요. 온건파 사대부 우리가 뒤에서도 살짝 볼 건데 대표적인 고려의 충성스러운 신하 정몽주가 있고요.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는 결국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다? 조선 초기에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시가 두 개 있어요. 우리 이제 진짜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이야, 직전.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있죠. 후에 태종이 되는 그 이방원이 정몽주,
방금 여기 이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정몽주를 찾아가서 꼬시는 거죠. 야, 우리 같이 조선 건국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시를 하나 읽는데 그게 바로 하여가. 자, 이방원이 지금 정몽주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 야,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우리 둘만 그냥 같이 부귀영화를 누려서 100년까지 살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야, 우리 같이 조선 세우자. 라고 꼬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몽주가 답가를 하죠. 그래서 정몽주가 단심가로 답가를 합니다. 인서가 읽어줬죠. 내가 죽어도, 야, 죽어도 100번을 죽어도 니네한테는 안 가.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 바꾸지 않는다. 돌아가,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몽주랑 이방원은 타협을 맺지 못하고 정몽주는 결국에 집에 가던 길에 그날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조선이 곧 건국되게 되죠. 자, 여러분들 방금 본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이 내용들. 고려 말기에 결국에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 플러스 이성계 세력의 이러한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에 급진파 사대부들은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이제 건국되었어요. 살펴볼게요. 자, 나라 이름이 조선이야. 이거 형성평가 때도 한번 말했는데 고조선. 고조선 누가 말했어? 자,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예요. 자, 할게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 또 원래 뭐예요? 고구려도 고려라고 남아있는 사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계승을 했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옛날 구자라는 한자를 써서 고구려라고 부르고 고조선도 똑같죠? 원래는 이름이 조선이었어. 그런데 뒤에 나오는 조선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수도. 우리가 알죠? 한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서울이 바로 수도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때 한강의 장점들 많이 배웠죠? 똑같은 장점들이 다 적용된다는 거. 교통도 편리하고 물자도 많고 군사적 요충지에 어쩌고저쩌고. 장점이 풍부한 데다가 플러스 당시에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수도가 됩니다. 풍수지리설 기억나죠? 이 땅은 이제 기운이 닳다. 어디가? 개경.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은 이제 기운이 닳고 새로운 명당을 찾아보니까 어디야? 서울, 한양이 명당이더라라는 인식과 합쳐져서 한양이 수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조선은 유교의 나라예요. 성리학의 나라죠. 왜냐? 이 유학, 성리학을 좋아하는 사대부들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유교 정치에 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회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교적 생활규범을 따를 것을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왕들의 업적을 살펴볼 건데 왕들이 나오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 유교적 이상정치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유교적 이상정치가 뭐냐면요, 여러분. 조선, 즉 성리학, 유교에서는 왕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를 좋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냐? 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을 잘 보필해서 왕도 신하의 훌륭한 의견을 잘 들어서 즉 왕과 신하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정치를 하는 것을 유교적 이상정치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왕과 신하의 조화를 이루는 정치. 자, 이거를 미리 알아두고 이제 왕들의 업적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 오늘 5명의 왕들 배울 건데요. 왕들마다 한 2개 정도씩밖에 업적이 없어요. 한 번씩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은 유교의 나라라고 했듯이 건국 초 계속해서 가고 싶은 방향은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 표 밑에 있어요. 표 밑에.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거야. 자, 그래서 태조 때 나오는 인물 먼저 정도전이 있어요. 아까 급진파 사대부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이성계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대부잖아. 성리학을 토대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 재상이라는 게 뭐냐면 신하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주장하는 건 뭐야? 왕이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하 말을 잘 듣는 신하 중심의 정치를 하세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여기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책이 나오는 건 이 네 명의 왕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태종, 이방원이죠. 아까 나온 유아인,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세종, 성종. 이 둘이 서로 성격이 비슷해. 이 태종이나 세종은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무조건 왕 중심, 왕권 강화의 확립을 노력하는 왕들의 모습이 보일 거고요. 세종이나 성종은 상대적으로 왕과 신하의 조화를 같이 추구하는, 즉 유교적 아까 말한 이상정치의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조금 있다 보면요. 이 태종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올라온 왕들이에요. 내 형제를 죽이거나 어린 조카를 죽이거나 하면서 나름 정변들을 일으켜서 올라온 왕들.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힘써요. 그런데 반면 이 세종이나 성종은 평화롭게, 비교적 평화롭게 바로 왕이 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교 정치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럼 태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태종 이방원, 아까 본 그 유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3대 왕입니다. 여기가 1대면 여기가 3대야. 자, 이방원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아빠를 따라서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 엄청 노력해왔어. 아까 가서 정몽주도 협박해, 여기 가서 또 다른 사람 협박하고 죽이고, 사람들도 죽이고 다니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태조가 왕이 됐잖아요. 아빠가 왕이 되는데, 세자를 누구로 책봉하냐? 이렇게 열심히 일한 내가 아니라, 막내, 얘는 방원이잖아요. 막내 방석이가 있어. 얘를 세자로 책봉했네? 태종 이방원은 싫죠. 이 방석이가 세자인 상황이 싫어요. 자,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결국에 이 과정 2번 일어나는데요. 방석이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 다른 형제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 아까 말했죠. 피를 묻히면서 올라온 사람. 자,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 이때 신하들의 개인적인 군대, 사병들을 모두 없애서 군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왜냐? 자, 이 왕자의 난 자체가 사실은 이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런 불안의 씨앗들, 싹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사병을 다 없애버립니다. 군사권 장악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호패법 실시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호패란 정확히 뭐냐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 이거를 우리가 호패라고 해요. 자, 보면은 이름 있죠. 그리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연도, 그리고 뭐 과거 시험엔 어떻게 합격했는지 개인적, 기본적 신상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의 뭐랑 비슷하다고 하냐면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패법 실시와 사병혁파 둘 다 우리가 국왕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병혁파, 군사권을 장악한 건 좀 알겠는데 호패법 실시는 왜 왕권 강화일까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자, 이 호패법을 일단 실시를 하려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도 마찬가지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에 누가 있는지, 이번에 누가 18세가 되는지 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 조사를 해야 이걸 줄 수 있잖아. 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낼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군대는 몇 명이 가야 되는지 이런 걸 인구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력을 강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패법 실시가 국왕권 강화의 정책이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하는 모든 정책은 왕권 강화의 측면이고요. 2가지 정책 배웠어요. 사병혁파 그리고 호패법 실시.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렇게 국왕권을 확립하면서 넘어갑니다. 자신의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세종이 왕위를 비교적 평화롭게 물려받아요. 태종이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준 이유는요. 그 사이에서 형제들 간의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첫째가 너무 망나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셋째, 세종은 되게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은 아까 말했죠.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유교적 이상 정치를 하려는 노력을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이라는 기구는 뭐냐면 모여서 학자들 모여서 공부하는 데요. 연구하는 곳. 자, 그래서 여기서 창제된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 근데 사실 이 훈민정음은요, 썰이 되게 많아요.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민서야 어디 갔니? 그리고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서희랑 미소는 또 어디 갔어요? 나오세요. 자, 그래서 다양한 썰들이 있지만 사실 훈민정음은 그냥 우리 교과서에서는 집현전 안으로 분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현전 설치해서 신하들의 학문 연구에 되게 힘쓰고, 딱 이 유교적 이상 정치를 명실히 보여주는 거 바로 이 경연이라는 거.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경연이 뭐냐면요.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왕과 신하가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걸 우리가 경연이라고 해요. 일반 왜 이렇게 다 하나씩 인형을 너무 귀여운데? 자, 귀엽네. 자, 그래서 경연이 뭐냐면 왕과 신하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자리야.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공부하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신하랑 왕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나랏일에 대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연이 바로 왕과 신하의 권력 조화를 바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정책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해요. 왕과 신하의 조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종은 세종 대왕이잖아요. 절대 왕권이 약한 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자신이 있어야 이 신하의 말도 들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세종이 그 와중에도 절대 놓지 않은 것, 군사권과 인사권. 이 두 가지, 지금 현대에서도 이 두 개는 되게 강력한 권한이에요. 인사, 사람들을 어디다 배치하고 군사는 너무 당연하고요. 이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권한은 꽉 쥐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면서도 왕권과 신권을 같이 조화시키고자 했던 왕이 바로 이 세종이라는 이 세종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울 왕은 바로 세조인데요. 자, 이 세조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상이란 영화 봤어요? 관상이 바로 이 세조가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세조가 계속해서 물어봐요. 누구냐, 송강호, 그 관상쟁이한테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계속 물어보죠. 이 사람은 원래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세종 밑에 우리가 태종, 태세, 문, 단세잖아요. 이 두 명의 왕이 있었어. 이들은 다 아들이 있었고 세조는 둘째인가 셋째로 태어났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거죠. 이 문종이라는 사람, 세종의 아들은요,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즉위하고 나서 2년인가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빨리 죽을 걸 알았죠. 근데 내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누가 걱정이 돼? 나의 너무 어린 아들, 단종이 걱정이 되죠. 어릴 때 왕위에 오르면 누가 또 왕위를 탐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제일 친한 신하들에게, 야, 단종 좀 잘 보살펴줘 하고 죽지만 결국에 이 문종의 동생이었던 세조, 수양대군이 쿠데타, 계유년에 난을 일으켰다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질문인데요. 세조가 지금 자신의 어린 조카를 죽이고 즉위를 했어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됐어. 유교 정치에 맞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잘 말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세조도 이 사실을 알아. 유교 정치에 있어서 자기는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이야.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도 찔리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는 세조 때는 유교 정치를 어느 정도 멀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실히 알 수 있는 거, 아까 세종 때 한 거 있죠? 집현전 설치하고 경연을 강화했다. 다 폐지합니다. 집현전 폐지, 경연도 폐지.
유교 정치를 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찔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거. 이 사람도 난을 일으키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올라온 사람들은 내 왕권, 이게 언제 무너질까봐 조바심 나는 게 있거든요. 계속해서 국왕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뭐를 축소시키냐?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우리 이건 다음 시간쯤에 볼 텐데요. 이 의정부, 신하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의정부라는 기구, 신하의 의견을 많이 듣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는 방향, 국왕권 강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전법이라는 토지개혁법을 실시합니다. 이 과전법 다음에 나온 거예요. 자, 이 세조가 정변을 일으켰어. 나를 도와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공신으로도 책봉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주고 싶은데 토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직전법을 실시합니다. 이 직전법은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뭐 관료가 아닌 사람, 퇴직한 사람한테도 막 땅을 주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현직 관료에게만 땅을 지급한다라고 한 번 더 개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중요하게 배울 내용. 그래서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세조 우리 지금 수업이 시간이 좀 있으면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10분, 15분 안 되겠다. 자, 시간 나오면 보여줄게요. 일단 그 다음 성종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종도 그 다음에 비교적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봤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면 자 여기 마지막 보이죠? 유교 정치에 입각한 통치체제의 정비 마무리. 유교적 이상정치를 계속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세종이 실시했고 세조가 모두 폐지한 집현전, 경연 이런 거 있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현전은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집현전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홍문관이라는 거예요. 이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기구. 다시 유교적 이상정치 하고자 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성종이 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요. 바로 경국대전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국대전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의 헌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의 전체적인 통치규범 틀을 모아서 정리해 놓은 법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국대전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성종을 통치체제 정비의 마무리한 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경국대전은 정확히는 세조 때부터 시작했는데 오래 걸렸잖아요. 성종 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성종의 업적도 이 정도로 2가지 정도.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뒤에 복습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씩 풀어봅시다. 오늘 방금 배운 내용이에요. 맞아요. 다들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4번 태종 호패법 실시는 일단 맞는 내용이고 나머지도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답은 4번. 마지막 한 번 더 쉬워요. 방금 한 내용이야. 한 번 더 풀고 마무리. 답은 기억이랑 리을. 태종의 업적 2개 배웠죠? 사병 폐지하는 거랑 호패 발급하는 거. 자, 방금 살펴봤듯이 직전법 실시는 세조였고 의정부 권한은 오히려 축소시켜야 맞습니다. 그래야 디귿 틀린다. 답은 기억 리을이고요.